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코첼라입니다. 코첼라. 네, 매년 4월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열리는 이 거대한 축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음악 페스티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된 이 코첼라.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또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까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도 종합해보니까 코첼라를 이해하는 핵심은 딱 한 단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양면성이요? 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말 완벽하게 기획된 무대가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는 전혀 통제 불가능한 아주 날것의 경험들이 공존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양면성을 관통하면서 코첼라의 진짜 얼굴이 뭘까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의외의 지점에서 코첼라의 기원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통은 거대 자본이 만든 상업적인 페스티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시작이 놀랍게도 거대 기업에 맞선 한 밴드의 저항이었다고요. 바로 90년대 그런지록의 상징, 펄잼이죠. 펄잼? 1993년에 그들이 티켓마스터가 팬들한테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예 티켓마스터 영향력이 없는 우리만의 독립적인 공연장을 찾겠다 하고 나선 거죠. 와.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발견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인디오의 엠파이어 폴로 클럽. 말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폴로 경기장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뭔가 낭만적이네요. 거대 기업에 맞서서 팬들을 위해 사막에서 공연을 연다니 사람들을 사막 한가운데까지 오게 할 수 있다. 와. 바로 이 성공이 훗날 코첼라를 기획한 골든보이스에게 영감을 준 씨앗이 된 거예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네요. 첫 페스티벌이 1999년에 열렸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야심찬 첫걸음이 재정적으로는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였다면서요. 실패를 넘어서 거의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재앙이요? 네, 주최사인 골든보이스가 첫 페스티벌에서 80만에서 100만 달러, 지금 가치로는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었죠. 와, 엄청나네요. 창립자 폴 톨레드는 당시에 집이랑 차까지 다 팔아야 했다. 이렇게 회고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손실 때문에 2000년에는 아예 페스티벌을 열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네, 같은 해 열렸던 그 우드스탁 99, 폭동의 성폭력, 방화까지 정말 역사상 최악의 페스티벌이라는 오명을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코첼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돈은 잃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성을 얻은 거죠. 당시 언론들이 코첼라를 향해서 우드스탁의 숙취에 대한 해독제다, 안티 우드스탁의 승리다, 이런 찬사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인업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백, 툴,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같은 헤드라이너는 물론이고 머비나 DJ 섀도우처럼 당시 전자음악 씬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대거 포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좋은 취향을 먼저 증명해 보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음악적인 비전 그리고 안전한 운영 덕분에 코첼라가 살아남을 기회를 얻은 셈이죠. 그렇게 살아남은 코첼라가 어떻게 그냥 음악 팬들만의 축제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라이프스타일 현상이 됐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속 사진들을 이렇게 시대순으로 보니까 그 힌트가 있더라고요. 바로 패션의 변화. 맞습니다. 초기 코첼라 사진들을 보면 다들 그냥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에요. 네, 정말 꾸밈 없더라고요. 네, 그냥 음악 즐기러 온 거죠.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스타그램이 등장하고 셀럽들이 코첼라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요. 201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자료 속 사진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네, 무슨 70년대 히피 문화가 사막에서 부활한 것처럼 다들 머리에 꽃을 꽂고 술 장식 달린 옷 입고 플라워 크라운, 프린지. 네네. 흔히 말하는 보헤미안 시크가 코첼라를 지배하던 시절 배우 바네사 허진스가 코첼라의 여왕으로 불렸던 바로 그때잖아요. 맞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의 어떤 자유분방한 스타일이 존중받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017년을 기점으로 코첼라 패션이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때군요. 바로 카다시안 제너 가문이 코첼라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죠. 그들의 등장이 코첼라를 음악 페스티벌에서 거의 패션 위크 현장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갔다면 이때부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 심지어 사진 찍히기 위한 옷으로 패션의 목적 자체가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면 제임스 찰스 같은 뷰티 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하이 글램 코스프레 스타일이 나타나요. 하이 글램 코스프레요? 네. 온몸을 감싸는 메쉬 슈트에다가 사막의 그 더위 속에서도 전혀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와... 더 이상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는 복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져서 아예 특정 브랜드의 후원을 받은 듯한 의상들이 막 넘쳐나니까 코첼라 패션은 죽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개성이 사라지고 다들 그냥 인플루언서처럼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물론 이런 획일적인 트렌드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초기의 자유로운 보헤미안 스타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처럼 코첼라의 패션 변천자는 단순히 옷의 유행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이 페스티벌의 정체성이 어떻게 상업화되고 또 소셜미디어에 의해서 재편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표인 셈입니다. LA랑 가깝다는 그 지리적 이점도 한몫했겠네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쉽게 오고 가면서 셀럽들의 놀이터 이미지가 딱 굳어졌으니까요. 그럼요. 그게 변화를 더 가속화시켰죠. 패션의 변화만 봐도 코첼라가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이네요. 자, 그럼 그런 코첼라의 역사를 예디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전설이 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2006년 다프트 펑크 무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2006년 다프트 펑크의 피라미드 무대는 코첼라를 넘어서 현대 페스티벌 공연의 역사를 바꾼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역사를 바꿨다고요? 네. 그전까지 전자음악 공연은 그냥 DJ 부스에 DJ가 서서 음악 트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프트 펑크는 거대한 LED 피라미드 구조물 그 자체를 하나의 악기이자 무대 장치로 활용한 겁니다. 아, 음악이랑 비주얼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선사했군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었죠. 관객들은 음악을 듣는 동시에 거대한 시각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공연 이후로 모든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들이 다프트 펑크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자기 무대를 기획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전설이 탄생하죠. 닥터 드레랑 스눕독 무대에 홀로그램으로 부활한 투팍. 투팍 홀로그램. 이건 저도 당시 영상 보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정말 투팍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지 48시간 만에 조회수가 1,500만을 돌파했고요. 와, 그 주에 투팍 앨범 판매량이 500% 이상 급증했어요. 500%요? 네, 기술이 어떻게 과거의 전설을 현재로 소환하고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완벽한 사례였죠. 아, 그래서 해체했던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나 건젠 로직스 같은 밴드들이 재결합 무대로 코첼라를 선택하는 거군요. 바로 그런 상징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하게 기획된 전설적인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2023년 프랭크 오션의 헤드라이너 공연은 그야말로 대재앙으로 기록됐습니다. 전설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상징적인 사건이죠. 공연은 예고도 없이 1시간이나 지연됐고 시작 직전에는 유튜브 생중계까지 갑자기 취소해버렸어요. 아니, 왜요? 글쎄요. 무대 위에서는 막 기나긴 독백을 하거나 갑자기 DJ 세트를 트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통행금지 시간을 핑계로 공연을 급하게 끝내버렸죠. 팬들 실망이 엄청났겠는데요. 결국 2주차 공연은 아예 취소되기까지 했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이 코첼라의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어떤 점이요? 다프트 펑크나 투팍 홀로그램처럼 완벽하게 통제되고 기획된 최고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프랭크 오션처럼 아티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하나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대혼란이 공존하는 곳. 그게 바로 코첼라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페스티벌의 묘미일 수도 있지만 프랭크 오션 사례는 기획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네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완벽한 무대 기획력이랑 퍼포먼스로 코첼라를 사로잡은 아티스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케이팝 아티스트들이죠. 네, 2016년에 에픽하이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코첼라 무대에 오른 걸 시작으로 코첼라는 케이팝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쇼케이스 무대가 됐습니다. 그 흐름의 정점을 찍은 건 단연 블랙핑크였고요. 그럼요. 2019년에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서브 헤드라이너로 섰을 때 당시 코첼라 창립자인 폴 톨레트가 직접 한국까지 와서 섭외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그만큼 코첼라 측에서도 케이팝의 가능성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겠죠. 그 공연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으로 생중계될 정도였으니까요. LA타임스는 이 공연을 두고 케이팝이 이제 트렌드를 넘어서 가치 있는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블랙핑크는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메인 헤드라이너작에 오르는 역사를 섰습니다.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혁오, 잠비나이 같은 밴드부터 에이티즈, 르세라핌 같은 아이돌까지 정말 다양한 한국 아티스트들이 꾸준히 초청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믿기 힘든 정말 의외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기상어 리믹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오겠음? 잠깐만요. 아기상어요? 우리가 아는 그 아기상어 뚜루루루요? 네, 바로 그 아기상어요. 세계에서 가장 힙하다는 페스티벌 한복판에서요? 이건 정말 자료에서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2019년에 유명 DJ인 자우즈가 자기 무대에서 핑크퐁의 아기상어를 EDM으로 리믹스해서 틀었어요. 와, 처음에는 다들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이내 수만 명의 관객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열광하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세상에. 이 순간이 트위터에서 3,000회 이상 언급되면서 그해 코첼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순간 중 하나로 꼽히기까지 했어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한 장면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기상어 리믹스는 한류 콘텐츠가 더 이상 K-팝이라는 특정 장르나 팬덤 안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 그렇군요. 가장 미국적이고 트렌디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에서 아무런 맥락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의 일부로 녹아들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렇군요. 화려한 무대와 패션, 그리고 한류의 약진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담론 이면에 진짜 코첼라를 만드는 건 결국 그곳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레딧 커뮤니티의 실제 경험담들이 아주 생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코첼라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거대한 상업적 이벤트의 틈새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순간들이니까요. 최고의 순간으로 꼽힌 이야기가 정말 로맨틱했어요. 혼자 코첼라에 갔다가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랑 사랑에 빠져서 주말 내내 같이 보냈다는 이야기. 아, 그 이야기. 결국 LA랑 샌프란시스코로 오가는 장거리 연애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악의 순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최고의 순간으로 끝난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였죠? 파티에서 처음 해본 약물 때문에 패닉에 빠져서 휴대폰까지 잃어버렸는데 정말 천사 같은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폰을 되찾고 결국 스크릴렉스 공연을 즐기면서 인생 최고의 밤을 보냈다는 사연이었죠. 와, 혼돈 속에서 발견한 뜻밖의 친절이네요. 기적 같은 경험이죠. 정말 초현실적인 순간들도 많았어요. 환각버섯을 먹고 걷다가 무대 위에서 연설하는 버니 샌더스를 보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면서 현실을 의심했다는 결혼담도 있었고요. 자네몬의 공연을 관중 속에서 같이 보던 도널드 글로버, 그러니까 차일디시 감비노가 자기 헤드라이너 공연을 위해서 인파를 뚫고 지나가는 걸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와, 세계적인 스타랑 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연을 보고 있다는 그 느낌? 정말 짜릿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황당한 경험담도 빼놓을 수 없죠. 2014년에 파리 힐튼에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워 돌려주고 $100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 그 얘기도 있었죠. 심지어 다음 해에 다시 마주쳐서 올해는 폰 잃어버리지 말라고 농담까지 건넸다고 하니 이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바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우연과 인간적인 교류, 그게 사람들이 비싼 티켓값이랑 사막의 더위,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년 코첼라로 향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코첼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 페스티벌이 가진 양면성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네요. 세계적인 스타들의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 수많은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상업적 공간. 그리고 그 이면에는 네, 그 이면에는 우연한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낯선 이의 친절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그런 날 것 그대로의 순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코첼라가 앞으로 더욱 거대해지고 더 세련되게 기획될수록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예측 불가능한 진짜 순간들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브랜드의 후원을 받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 완벽하게 연출된 영혼 없는 거대한 테마파크가 되어버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다음 코첼라를 만들어갈 아티스트와 바로 그곳에 있을 관객들에게 달려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서 열린 어떤 음악 페스티벌이요. 무려 1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그 페스티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힙하고 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문화현상이 됐죠. 네, 바로 코첼라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10억이나 까먹었던 행사가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보잘것없던 시작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된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확 거슬러 올라가서 1999년 첫 코첼라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모든 게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는데 그 열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당시 디제잉을 했던 키드 코알라의 말처럼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레코드판이 녹아내릴 지경이었다니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이 대혼돈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볼까요? 재앙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었던 코첼라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코첼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려면 이 숫자들만 봐도 그냥 바로 느낌이 옵니다. 하루 관객 수는 7배 넘게 늘었고요. 티켓 가격은 무려 10배가 뛰었죠.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건 13억 원 손실을 냈던 행사가 이제는 1,300억 원 이상을 버는 말 그대로 거대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상점벽해 수준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망했는데 비평가들한테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같은 해에 폭동이랑 온갖 범죄로 얼룩졌던 우드스타 99랑 비교가 되면서 코첼라는 뭔가 급이 다른 페스티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죠. 이게 바로 생존의 씨앗이 됐습니다. 사실 초기 코첼라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창의적인 낭만과 현실적인 돈 사이의 줄다리기였죠. 당시 라인업을 보면 정말 최고 중에 최고만 모아놨는데 한 선구자의 말처럼 이런 라인업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말이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코첼라는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서고 싶어하는 무대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문화적 투자였던 셈이죠. 자, 그렇게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코첼라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음악 페스티벌이 아니라 우리 기억에 평생 남을 순간들로 가득 찬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기 시작하죠. 코첼라의 역사를 바꾼 몇몇 전설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2006년 다프트 펑크의 피라미드 무대는 그냥 디제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고요. 2012년 투팍 홀로그램은 기술과 추억이 만나 만들어낸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그리고 2018년 베이첼라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비욘세의 공연은 페스티벌 퍼포먼스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 덕분에 코첼라는 라인업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러 가는 곳이 된 겁니다. 투팍 홀로그램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한 팬의 반응처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 공연 이후 일주일 만에 투팍의 앨범 판매량이 500%나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이 순간 코첼라는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문화적인 담론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음악만 있었던 게 아니죠. 코첼라의 또 다른 정체성, 바로 패션입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에는 보호 시크 스타일이 그야말로 대유행이었어요. 이때는 뭐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보다는 꽃 장식이나 프린즈처럼 훨씬 자유롭고 개인적인 표현이 주를 이뤘죠. 음악만큼이나 서로의 옷차림을 구경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코첼라에 갔던 거예요. 자, 이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엄청난 수익을 내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모든 걸 주도하는 글로벌 브랜드, 지금의 코첼라를 한번 들여다보죠. 그 자유분방했던 보호 시크 스타일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인플루언서들의 잘 짜여진 패션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개인의 표현은 개인의 브랜딩이 됐고 모든 옷차림이 마치 협찬받은 광고 콘텐츠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페스티벌이 거대한 야외 스튜디오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변화는 무대 뒤에서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1999년 백스테이지는 어땠냐면요. 그냥 밴드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당구도 치고 노는 거실 같은 분위기였대요. 근데 지금은요. 아티스트마다 철저히 분리된 호화로운 공간에 머물고 교류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졌죠. 그 끈끈했던 공동체 분위기가 기업적인 효율성으로 대체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 안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관객들은 과연 뭘 느끼고 있을까요? 인플루언서들의 완벽한 사진 넘어 진짜 흙먼지 묻혀가며 페스티벌을 즐기는 팬들에게 코첼라의 본질은 아직 남아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그렇다인 것 같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이웃과 사랑에 빠지고 어떤 가수의 앞자리를 양보했더니 $5,000를 받고 페리스 힐튼의 잃어버린 폰을 줍고 또 군중 속에서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와 마주치고 보세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마법 같은 순간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바로 이런 날것의 경험들이야말로 여전히 코첼라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 아닐까요?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에도 균열은 있습니다. 2023년에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던 프랭크 오션의 무대가 갑자기 지연되고 중단되면서 최악의 공연으로 기록됐거든요. 이 사건은 코첼라가 아무리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 해도 아티스트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는 그 화려한 겉모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첼라의 눈부신 성공과 그 이면의 긴장감까지 모두 훑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되네요. 과연 코첼라 특유의 그 바이브 정말 사라진 걸까요? 코첼라는 이제 과거의 영광만 흉내내는 거대한 테마파크가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화려한 상업적인 포장지를 한꺼풀 벗겨내고 잘 찾아보면 1999년 그 뜨거운 사막에서 피어났던 날것의 혼돈과 예측 불가능한 교감이 여전히 숨쉬고 있을까요? 판단은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